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저는 유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호학의 마지막 시간인 전자서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 게 전자서명의 개요, 전자서명의 절차,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종류, 복원형 및 부가형 전자서명이 뭔지, 그 다음에 특수 전자서명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보시면 기본 개념하고 전자서명의 특징, 그 다음에 전자서명의 절차, 이것들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종류, 엘가말, DSA, 스키노, 이거 잘 모르겠어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KCDSA, 타원곡선 전자서명, RSA 전자서명, 전자서명하는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복원형, 부가형 전자서명, 이게 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수 전자서명, 은닉서명, 위임서명, 다중서명,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자서명을 지금 다 끝내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1시간이 넘을 것 같으면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 기본 개념, 전자문서를 작성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이다. 개인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인증받기 위해서 전자적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무결성 부인 방지 목적으로 한다. 지금도 또 빙빙 도네.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서명이 뭔지. 전자서명이 아주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인증. 인증하는 방식이 원래 대칭키하고 키가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키, 키가 2개 있는 거,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대칭키 같은 경우도 메시지 같은 경우 이 메시지를 비밀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수신자한테 보내면 수신자는 받아서 다시 뭘로 이거 암호화된 걸 풀어야 됩니까? 비밀키를 서로 사전에 공유를 하죠.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밀키를 수신자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압축을 풀면 메시지가 복원이 되죠. 압축을 푸는 게 아니고 복화를 하면 메시지가 복원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암호가 복화가 되면 이 비밀키하고 이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송신자 수신자니까 인증이 되는 거죠. 누가 보낸지 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회시 같은 것도 둬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그 무결성이 침해됐는지, 누가 수정을 했는지, 누가 변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무결성을 보호하는 거. 무결성하고 인증. 자,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까지죠. 대칭키 같은 경우는. 공개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증을 하는데,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면, 이건 확실한 인증이죠. 이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낼 때 전자서명을 두잖아요. 전자서명을 두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한 해시값,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을 뜨는 거죠. 해시값을. 그리고 이걸 뭐로?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개인키로 암호화.
수신자는 받았을 때 이 해시값을 송신자의 개인키는, 송신자의 공개키는 누구나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뭐 인증서, 뭐 CA 같은 거, 이해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잖아요. 받아와서 송신자의 공개키로 풀었는데 압축이 풀리고 이 해시값이 메시지, 내가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해시값을 돌림값하고 같다. 이러면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이. 이게 이제 대칭키하고 공개키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그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 키를, 개인키를 털리면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 개인키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자기가 서명한 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예. 전자서명의 특징,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죠. 인증,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키로 서명한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사용하면 안 돼요. 일단 위조가 불가돼야 되고, 이건 뭐 해시값 같은 걸 하는 거니까. 자, 다음 중 전자서명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인증, 맞죠? A, B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인증, 무결성, 접근제어. 암호에서 접근제어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부인봉쇄, 기밀성, 가용성. 부인봉쇄가 그거예요. 그 부인방지거든요. 부인방지. 그래서 전자서명의 세 가지 특징은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 전자서명 절차.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전자문서의 당해를 빼고,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즉,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을 서명자의 개인키로 암호한 것으로 RSA사에서 만든 PKCS7이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전자서명을 하는데, 전자서명을 뜨는데 두 가지죠.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D5, 샤계통, 이걸 통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자신의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할 때 대칭키로 암호하잖아요. 키가 하나 있는 걸로. 그럼 이제 그게 비밀키인데, 비밀키는 거의 일회용 세션키를 만들죠. 어떻게? 랜덤한 합수를 통해서 비밀키를 만들어요. 이 비밀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비밀키로 대칭키로 암호화가 됐어요. 그럼 이걸 상대방한테 보내면 상대방은 비밀키를 알아야지만 이 메시지를 다시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수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죠. 그리고 보내면 수신자의 개인키가 아니라 공개키로. 그러면 수신자의 공개키니까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신자의 공개키에 받는 말, 개인키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자서명하고는 좀 틀린 개념인데, 전자서명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에요. 비밀키 전송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전자서명은 아니지만, 이 비밀, 그러니까 이걸 암호화했을 때
이 비밀키를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비밀키를 일회용 세션키를 만들어서 이걸로 암호화를 시키고 대칭키로 대칭키 뭐 데스라든가 AES 알고리즘이라든가 이걸로 그 암호화를 시키고 그다음 이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비밀키를 전송해 줘야 되니까 누구의 공개키로 수신자의 공개키로만 하면 개인키 수신자의 개인키로만 풀 수 있거든요. 개인키는 누가 들고 있다? 수신자. 그러니까 수신자만 그 메시지를 암호화를 복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용자는 수신자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도 한다는 거. 예, 전자문서하고 좀 틀린 개념이지만 송신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 값을 구하고 그 해시 값을 송신자의 개인키로 뭐 해시 값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해시 값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주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무결성이 침해되었는지 메시지를 누가 변경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주는 거니까 누구나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누구나도. 그리고 송신자의 개인키로 그 해시 값을 그 전자서명했기 때문에 그걸 전자서명한 사람은 누구다? 송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키로 했기 때문에. 수신자는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 메시지 끝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구한 후 메시지에서 구한 해시 값과 비교해서 값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데이터가 있죠? 이거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만들고 이걸 뭐로? 보내는 사람의 프라이빗 키로. 이러면 전자서명 된 거죠. 전자서명, 인증, 무결성, 해시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무결성,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프라이빗 키로 인증, 누가 보냈는지 인증하고 그리고 송신자의 개인키는 송신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 방지 이 세 개 개념이 들어갔다.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끝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해시 값을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이 값을 붙여서 보내면 자,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해시 값을 뜨죠. 다시. 그리고 이 시그네처가 송신자의 개인키로 됐으니까 송신자의 공개키로 풀리면 시그네처가 풀리죠. 그래서 이 해시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같으면 이제 보낸 사람도 인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시 값도 메시지도 전송 중에 변경이 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보냈는지 부인 봉쇄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종류가 있어요. 자,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자, 우리가 그 비대칭키 아니면 공개키는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죠. 소인수 분해하고 이산대수하고. 소인수 분해에서는 유일하게 RSA가 전자서명에 쓰입니다. 전자서명이. 자, 그 다음에 이산대수에서는 엘가말. 엘가말은 그러니까 엘가말 그 다음에 스키너. 이게 스키너라는 이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 다음에 DSS는 DSA 알고리즘을 채택했죠. 그때 DSS는 그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미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모하는 대의 이름이 DSS였어요. 디지털 시그네처 스탠다드.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서명 스탠다드를 그 찾기 위해서 어떤 그 공모전을 했는데 그때 그 공모에 1등한 제품이 DSA, 디지털 시그네처 알고리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DSS하고 DSA는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DSS에서는 해시 알고리즘도 또 다시 공모했잖아요. 그래서 해시 3가 채택되는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전자서명 알고리즘들이에요. 그 다음에 타원곡선에서는 ECDSA가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채택됐죠. 자,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가말이 어떻게 로직이 구성되어 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전자설명 알고리즘인 것은 일 때 그걸 알 수 있는 능력, 이 정도 능력, 그걸 원하는 거죠. 네? 이런 걸. 그리고 KCDSA는 어떤 거요? DSA를 한국에서 변형한 거죠. K가 붙었으니까 이런 것도 이 정도쯤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쉽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말 전자서명 체계는 모듈 리넷의 주소와의 단방향 함수의 보안과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에 기반을 둔 엘가말 암호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엘가말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알고리즘 알 필요 없다. 대신 DSA라고 알려진 그 변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자, 말씀드릴게요. DPL만, 엘가말은 DPL만을 보고 이 DPL만이 대칭키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대칭키란다. 얘는 대칭키예요. 얘는 대칭키고 얘들은 뭐예요? 공개키죠. 공개키들. 공개키 방식이죠. 근데 이제 엘가말이 DPL만을 여기서는 이제 공개키냐 대칭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건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DPL만은 대칭키예요. 그 다음에 엘가말 나머지들은 싹 다 뭐예요? 공개키예요. 틀려요. 키가 2개예요. 근데 엘가말은 DPL만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거기서 좀 변형된 거예요. 그리고 엘가말은 DSA가 엘가말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변형된 거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족보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ECDSA는 타원 곡선이기 때문에 얘는 좀 틀린 거고, 자, 그렇다는 거죠.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DSA 전자서명, DSA 디지털 시그네처 알고리즘은 미국 디지털 서명을 위한 연방정보 처리 표준이다. 1991년 8월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자신들이 디지털 서명 표준 디지털 시그니처 스탠다드 DSS에 사용하기 위해 DSA를 제안했으며 1993년 채택되었다. DSS는 미국의 전자서명 표준으로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하며, 알겠죠? 이산대수. 엘가말 전자서명을 개량한 방식으로 엘가말 전자서명 방식과 유사하지만 서명과 검증에 소요되는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게 틀린 점이다. 속도가 빨라졌다. 엘가말에 비해서. DSA는 RSA와 달라서 암호화나 키 교환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전자서명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얘는 전자서명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RSA는 특이한 게 뭐예요? 암호화도 하면서 전자서명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애 있는 거죠. RSA는. 그런 점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스키너 전자서명. 엘가말 전자서명 구조의 문제는 이산대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피가 매우 큰 소수여야 한다. 권장되는 피의 크기는 1024비트 이상으로 이를 적용하면 생성되는 전자서명의 길이는 2배가 된다는 거죠. 2배. 스키노는 엘가말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서명의 크기를 줄이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다. 스키노, 엘가말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키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키의 길이가 맞나? 전자서명의 크기야. 전자서명의 크기가 얘는 2배. 통합 2배인데, 그리고 스키노는 뭐 했다? 얘는 속도가 더 빠른, DSA는 엘가말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진 거고, 얘는 뭐다? 키의 값을 줄인 거죠. 스키노는. 크기를 줄인 거고.
그 다음에 DSA는 속도를 빠르게 한 거고. 계산량이 줄었으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KCDSA는 전자서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만든 거죠. 주도하는 팀이 만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다. 1996년 개발된 국내 전자서명 표준으로 국내 전자서명법을 준용하여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대요. KCDSA.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KCDSA로 전자서명하면 얘는 인감 도장으로 찍은 거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A가말 전자서명을 계산한 방식으로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한 방식이며 DSA, DSS를 변형한 방식이다. 이것만 써도 되겠지 뭐. KCDSA가 가장 고려했던 사항은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카드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하는 것이었다. 와, 스마트에서 사용하려면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간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 카드는 CPU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방식이면 이거 돌아가지 않잖아요. 예. 임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 정보에 대해서 부가형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확인서를 이용한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형이 있냐? 이것들은 좀 밑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알고리즘의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징들 같은 것도, 속도가 빠르다. 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전자서명의 키 길이가 짧다. 뭐에 비해서. 이 정도는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죠. 타원곡선 전자서명. 타원곡선 전자서명은 타원곡선에 기반을 둔 DSA이다. 이 구조는 ECDSA, Elliptic Curve DS라고 부른다. ECC보다 짧은 키의 길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빠르고 전자서명 길이도 작다. 이런 이유로 1998년 NC ECDSA를 미국에서 표준화했다. 자, RSA 전자서명.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RSA. 거의 소인수 분해는 RSA가 유일하죠. 소인수 분해는 RSA. 근데 RSA는 특징이 뭐예요? 암호화도 하고 전자서명도 하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암호만 이제 하는 애들이죠.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RSA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한다. 전자서명 방법은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하고 복호하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사용한다. 뭐 이건 우리가 전자서명할 때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자기 건지 확인하는 거니까 자기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RSA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이다. 소인수 분해. 이제 분해하는 거죠. n 값을 p 곱하기 q로 분해하는 거죠. p와 q는 큰 자리 소수이다. 소수로 분해하는 거죠. 소인수 분해. 소수 값으로 어떤 값을 분해하는 거죠. 이걸 분해할 때 p와 q는 무조건 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는데 아시겠지만 공식은 이게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자, 공획키 2는 GCD 1이고 GCD는 Greatest Common Division, 최대 공약수이다. 공약수, 공통인 약수, 거기서 가장 큰 값, 그게 최대 공약수. 기억나시죠? 이 밑에 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실제 이게 하는 거죠. 자, 암호화로 구할 때 이것보다 작고 이것과 n이 서로서인 정수를 찾는다. 서로서. 이것도 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도 이렇게 구한다.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인수 분의 식, 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지문 중 RSA 공개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곳. 전사적 공격, 수학적인 공격, 시간적인 공격 방법으로 RSA 알고리즘을 공격할 수 있다. 자, 이건 소인수 분해 맞죠? RSA는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소수 P와 Q의 선택 조건과 공개 암호화 키와 비밀 복호화 키의 조건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맞는 거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PQ, E하고 D가 필요하잖아요. 자, DP와 헬만이 제안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잘 반영한 알고리즘으로 DP 헬만은 뭐예요? L가 말이죠. RSA가 아니라 틀린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복원형 및 부가형 전자서명. 이게 뭐냐? 한번 알아보는 거죠. 차이점 뭐냐? 자, 복원형. 메시지를 암호화해요. 물론 비밀키를 통해서 암호하겠죠. 그리고 이걸 메시지 암호하는 것은 대칭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는데 속도가 빠른 뭐로 한다? 대칭키로 한다.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해요. 비밀키로. 이게 서명이 되는 거예요. 암호한 게 서명이 되는 거예요. 전자서명 부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뜨고 이 해시 값을 암호화해서 보내요. 이게 전자서명 부가형이에요. A보다는 B를 쓰죠. 우리가 할 때. 왜냐면 이건 속도가 느리고 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메시지를 암호하는 속도하고 메시지를 해시 함수에서 해시 값을 뜨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속도가 빨라요? 당연히 이게 속도가 빠르죠. 해시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암호화를 통해서 서명하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암호하면 메시지만큼의 크기의 암호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전송도 크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원형보다는 부가형을 많이 쓴다. 이거죠. 자, 복원형 전자서명 방법은 생성된 전자서명의 정당성 검증의 결과로서 전자서명으로부터 서명된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자는 복원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자서명의 정당성을 검증한다.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블록에 서명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복원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복원형 전자서명 방법으로 서명할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검증 결과를 위해서 복원되는 정보에 서명자의 메시지에 관한 설명 문구와 전자서명을 생성할 당시의 날짜와 시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검증자가 전자서명의 검증 결과로 전자서명이 생성된 시기와 서명자가 서명한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의 부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야, 씨.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복원형 전자서명 방법은 생성된 전자서명 정당성 검증의 결과로서 전자서명으로부터 서명된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자는 복원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자서명의 정당성을 검증한다.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블록에 서명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 이런 말이죠. 원래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잖아요. 대칭키면 우리가 뭐 128비트, 256비트로 자르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복원형은 어떤 거냐면 이 블록을 암호화시키는 거죠. 암호문 자체가 서명이라는 거예요. 서명. 얘도 서명하고 이 암호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공간도 많아지고.
메시지에 대해서 복원형 전자서명 방법으로 서명할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검증 결과를 위해서 복원되는 정보에 서명자의 메시지 이건 빼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부가형 전자서명. 부가형 전자서명 방법은 생성된 전자서명을 서명한 메시지의 후미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서명한 메시지와 함께 쌍을 이루어 처리되고 서명 생성 및 검증 과정에서 메시지가 입력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부가형 전자서명이라 한다. 부가형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복원형은 이걸 암호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수신전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암호문을 다시 복화해서 다시 복원해내요. 그 평문으로. 그래서 이 개념이 복원형이고 부가형은 뭐냐면 이거요. 메시지하고 메시지 뒤에 뭘 넣는다? 전자서명 넣는다는 거죠. 어떤 전자서명? 얘를 해시한 해시값을 이게 포함시킨다는 거죠. 생성 및 검증 과정에서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부가형 전자서명은 메시지 위에 전자서명을 부가해서 전송해야 하므로 전송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메시지가 아무리 길더라도 서명을 효율적으로 한 번만에 생성하므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쓰는 거죠. 해시값만 가지고 암호화만 시키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특수 전자서명. 이게 마지막 맞죠? 맞죠? 은닉, 블라인드 디지털 시그네처, 블라인드 서명, 은닉 서명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서명자와 서명받을 메시지를 정화하는 제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서명 방식으로 제공자의 신원과 연결시킬 수 없는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서명이다. 즉, 메시지의 비밀성을 지키면서 타인에게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 사용된다. 말 진짜 어렵죠? 자, 은닉 서명의 응용으로는 고객이 은행에서 화폐를 인출하거나 투자자가 투표자가 투표를 하는 경우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10,000원의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면 은행이나 은행 직원들은 고객의 인출 금액을 알지 못해도 인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한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면 검증자는 봉투 안에 있는 투표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적법한 투표자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블라인드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뺀다는 거죠. 돈을 이제 인출한다는 거죠. 돈을. 블라인드 서명. 이 경우가 인출을 합니다. 돈을. 내가 얼마를 인출을 했어요. 그럼 인출에 대해서 얘들이 그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인출하는지 그걸 몰라도 적법한 사용자니까 인출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도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적법하게 왔기 때문에 은행 관리자든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할 때 투표자가 투표를 해서 그걸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면 거기 감독관이 그 안에 있는 투표 용지를 보진 않아요. 투표 용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 해요. 단지 봉투에다가 자기의 도장을 찍어주죠. 이것처럼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서 뭔가 인증을 해줘야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블라인드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자화폐에서 은닉 서명은 전자화폐의 특성 중 어느 것과 관련이 깊은가? 비축적성, 뭐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문제를 하지 말고, 위임 서명, 위임한다는 거 알죠? 나 대신에 대리자를 뽑아서, 위임자를 뽑아서 그 위임자에게 내 일을 맡기는 거, 그게 위임 서명이잖아요. 위임 서명은 자신이 부재중일 경우에 자신을 대리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서명을 말한다. 즉 위임 서명자로 하여금 서명자를 대신해서 대리로 서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명 방식을 말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위임 서명이 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위임 서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술적인 그 측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뜻만 알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면 되는 거지 더 깊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중 서명, 여러 명이 서명하는 거죠. 뭐 조합원 투표할 때 여러 명이 투표해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서명을 해야 되는데 종이 한 장에다 여러 명이 서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각각 종이 한 장씩 다 들고 있어서 자기 종이에 서명하고 그 종이를 제출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한 장에다가 자기 서명감만 넣으면 확인되니까 그 방법이 더 좋죠. 지금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서명. 다중서명은 탄원서와 같이 서명자가 많은 경우 단순 서명을 반복해서 적용하면, 이거 각각 이제 서명을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서명의 길이가 늘어나고 뭐 서명할 수 있는 종이 양이 늘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중 서명이 생긴 건데, 그리고 서명을 검증하려면 서명자의 수만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단순 서명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다중 서명 방식으로, 다중 서명은 동일한 전자문서에 여러 사람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전자문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문서에다 사인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보 보안, 뭐더라 이게? 정보 보안 일반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그 보안 쪽 남아있는 부분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